지난 시간에 김만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만덕은 우리나라 제일 남쪽 끝인 제주도의 거상이었죠.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또 북쪽 끝에, 북쪽 끝, 의주 상인이었던 임상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제1의 인삼거상 임상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출생은 1779년입니다. 김만덕은 1739년 출생이잖아요. 영조 때 출생인데 임상옥은 1779년 정조 때 출생입니다. 자, 그때 출생을 해가지고 1855년에 세상을 떴으니까 76세를 살았네요. 임상옥 이분도 굉장히 옛날로서는 굉장히 오래 산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사실 김만덕에 대한 기록보다도 더 없어요. 김만덕에 대해서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만덕이 정조임금을 배하를 했잖아요. 그 정조임금께서 참 가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을 배하를 했다라고 하는 그게 위대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의정, 최재공도 만덕전이라고 하는 걸 쓰고 김만덕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김만덕의 일생에 대해서. 예. 그런데 임상옥에 대해서는 글을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이 임상옥에 대해서 실록에 나오는 기록은 이게 전부인데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어제 도정에서 전 군수 임상옥을 귀성부사에 제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군수를 하던 임상옥, 군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임상옥은. 네. 거상인데 군수예요. 근데 이 사람을 귀성부사, 귀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부사, 그거보다 좀 높은 벼슬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재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후보에 올렸는데 쭉 나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에서 제외시키십시오. 라고 신하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쟤는 빼라라고 이제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임상옥에 대한 거의 유일한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임상옥이 무슨 장사를 했다 이런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임상옥은 그냥 곽산 군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임상옥에 대한 공식적인 유일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임상옥이 상인을 했다라고 하는 임상옥이 거상이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문일평이라고 하는 문인이자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에 보시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1930년대 그 무렵에 임상옥 평전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일제 때예요. 예. 그 임상옥 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면 그 문일평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임상옥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1850년대에 죽었는데 지금 문일평이 썼던 것은 1930년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 사람을? 같은 고향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일평도 의주 지방 사람인 거예요. 근데 김만덕이란다. 임상옥도 의주 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방이고 거기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소문들을 채집을 해가지고 쓴 거죠. 쓴 겁니다. 그래서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게 된 거고 그것을 그래도 임상옥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특히 남한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최인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최인호가 이 문일평의 그 기록들이라든가 뭐 다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소설 상도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임상옥이. 사실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거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게 KBS 드라마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거의 대부분 다 알게 됐죠. 이 사람의 그 상인으로서의 생애는 어땠느냐? 1779년생인데 이 사람이 17살 때 1796년부터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도 상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그 연상이라고 했는데 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연경, 옛날에는 지금은 북경이라고 하잖아요. 베이징. 북경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를 청나라 때는 연경이라고, 연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연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연상이었던 겁니다. 그 임상옥의 아버지가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조금씩 했던 거죠.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연경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사신을 갈 때 사신 일행이 있잖아요. 그 일행 따라가는 사람들,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삼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씩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중국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다 그걸 팔아서 중국의 비단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조선의 무역이었던 겁니다. 이 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신 일행에 따라서 다녔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상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이 열하일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연상의 장사하는 방식이 나와요. 사행이 있을 때는 정관에게 팔포를 내려주는데 정관이란 비장, 역관 등 모든 30명이고 이 팔포에는 각자 은을 마련하여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개의 포대자루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은을 넣든지 인삼을 넣든지 해가지고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중국 물품을 사온다. 그래서 조선에다가 내다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경비를 조달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 팔포를 그 사신 일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장사꾼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사신 일행 속에 장사꾼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장사꾼 속에 그러니까 이 사신 일행에 들어갔던 그 장사꾼들이 의주상인들이었고요. 그들이 독점권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임상옥도 이들을 따라다녔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임상옥은 이제 중국과 인삼 장사, 홍삼 장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이 거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박종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연이 닿게 되면서예요. 박종경은 그 당시에 이조 판서였는데 그 당시에 임금님은 순조였거든요. 순조 임금님의 외삼촌이었어요, 박종경은. 그러니까 정말 막강한 세도가였던 거죠. 이 박종경을 잘 설득을 한 겁니다, 임상옥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그 박종경의 장례식에 가가지고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임상옥이 박종경으로부터 인삼 무역 독점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임상옥을 통해서만 중국에다가 인삼을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홍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 데 인삼을 많이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개성 상인들도 인삼 취급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걸 다 임상옥을 통해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상옥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죠. 그리고 이게 임상옥 때문에 그런 건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임상옥이 장사를 하는 인삼 장사, 인삼 무역 독점권을 갖는 이때에 중국과의 홍삼 공식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797년에 120근이던 이 홍삼 공식 무역량이 1824년에는 그게 1000근이 되고요. 1827년에는 3000근이 되고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아마 이게 임상옥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법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상옥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나 벌었느냐, 이 기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임상옥의 그 인삼장사와 관련된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요. 여기 위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많은 은괴와 단속을 싣고, 은괴라고 하는 건 은덩어리고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단입니다. 비단을 싣고 금이 환영하게 된 임상옥은 의문하여 바라던 노모에게 보이고, 어머니가 이제 문 밖에 나와 계셨던 거죠. 그 묻는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은괴는 쌓으면 마이산만 하고, 이 의주의 앞에 산이 있었나 봐요. 산만큼 돈이 많습니다. 은이 많습니다. 이 비단은 쌓으면 저 남문루만 하겠다고 하였다.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어머니 저 이만큼 벌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밑에 기록들도 보시면 이 임상옥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그럼 뭘 해야 되죠? 지금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을 키우고 사업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임상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좋은 집 짓고 거기서 이제 편히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재의연금을 냈습니다. 그 수재의연금을 낸 대가로 곽산의 군수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 실록에 나와 있던 그겁니다. 군수에서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부사가 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퇴짜를 맞았죠. 그래서 임상옥의 최종 경력은 곽산 군수입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 그는 사업을 더 키우지 않고 사업을 거기서 접고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정난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벼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 양반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벼슬을 사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바로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상옥도 상인 임상옥이 아니고 군수 임상옥으로 세월을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수에서 물러나고 나서는 뭐 했느냐? 집에다가 좋은 정자 하나 차려놓고 전국 각지에 뭐 문인들, 양반들, 식객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면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포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호가 가포였는데 가포집이라고 하는 시집도 쓰고 그랬다는데 그것이 지금 전설만 내려오지 그 시집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흥미롭게도 영국과 미국의 차이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영국에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뭐 장사꾼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방직공장 짓고 뭐 탄광 만들고 제철 공장 만들고 이렇게 막 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업을 이제 그만 안 합니다. 한 종업원 규모로 해가지고 한 300~400명 정도 상태에서 거기서 중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뭐 하냐? 좋은 집 지어가지고 예술가들, 시인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고상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젠틀맨이 되는 거죠. 영국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떠했느냐? 그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미국 신대륙에서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 놓고 돈을 번 거죠. 그래가지고 록펠러니 뭐 카네기니 밴더빌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끝도 없이 돈을 벌어갑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영국과 굉장히 달랐던 거죠. 영국은 어느 정도 벌면 여기서 끝. 소위 탐욕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제어를 했던 거예요. 미국은 어땠느냐? 마음껏 탐욕을 부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위치가 역전이 되죠. 영국과 미국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네. 자,
제가 그래서 탐욕을 조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역사를 보게 되면 예,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더 성장하기도 하고 덜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인데 조선은 아무튼 이 상업을 천시하는 그 문화의 최고봉이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예,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상인들이 있긴 했었지만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상인들이 제법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들은 자기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그 직업을 조금이라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박승직 상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박승직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열전 제1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김만덕과 임상옥 조선의 두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